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하고요. 세 권의 책과 다수의 강연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빅터 프랭클이란 누구인가 이것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1905년? 그때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그, 비엔나에서 그 정신과 이런 거 전공했고,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두 개 했었나? 아마 그럴걸요? 그랬고, 주로 우울증이나 뭐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고, 그 경험이 이 사람을 이제 정신분석의 대가의 자리로 끌어올리게 되죠. 일단 초창기 학자라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 프로이드하고 그 아들러한테 영향을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자신만의 좀 독특한, 아주 독특한 정신분석 학문을 갖다가 열게 됩니다. 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이제 이송되게 되고 자기만 간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전원 사망하게 되고요. 뭐 동생이랑 자기만 남게 되는데 그 동생 이름이 스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나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수용소에 갇혔던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말고도. 그러니까 거기 갇혔다가 빠져나온 학자들은 확실한 건 무언가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은 뭔가 좀 특이한 걸 보기는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그 처음에는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카우란 수용소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1945년 3월인가 그때쯤에 미군에 의해서 해방되게 되죠. 자, 이곳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좀 의미 치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하게 돼요. 의미 치료 뭐 되게 좀 특이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뭐 오늘은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이제 책으로 많이 쓰게 돼요. 우리 집에 저 위에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몇 편 더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책에 뭐가 들어있느냐? 일단 수용소에 맨 처음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수용소에 맨 처음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양쪽 길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일종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노동 뭐 교화소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 아무 이유 없이 끌려왔어. 아무 이유 없이 끌려왔는데 처음 보는 낯선 자가 나를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삶과 죽음이 확 갈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어요. 자, 그럼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살아남으면은 뭐 많은 것들을 다시 뭐 얻게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옷을 다 벗어야 되고 몸에 난 털을 싹 다 깎아야 됩니다. 털은 왜 깎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털을 다 깎게 하고 그걸 빨리빨리 안 하면 채찍들이 날라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벌거벗은 실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예.
요거 하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죽음만이 가득한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좀 흥미로운 거죠. 첫 번째는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의미, 이거를 찾고자 하는 자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 손을 놔버리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의 인생이 갈리더라. 그거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끔찍한 곳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은 삶의 의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 의미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하니,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좀 절망적인 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영혼 회귀하고 있는, 정말 절망만이 가득해 있는 그러한 삶을 루틴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수용소의 삶이라고 하게 되고, 빅터 플랭클은 그곳에서의 삶을 일시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일시적 삶이라,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마치 삶의 의미가 없는, 정말 딱 일시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이 조금씩 빠지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웃음이 나기도 하고, 웃기는 거지 이 상황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너무 허망해서 막 울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의미가 완벽하게 부정당해 버렸으니까요. 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괜찮아졌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미웠다가, 어떤 날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꼭 수용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이러한 감정이 정말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 딱 미치기 좋은데, 그러니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짜증났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괜찮았다가,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일시적 삶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사느냐,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이 질문이 되는 건데, 이 의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게 되면은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빅터 플랭클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요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딱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태어난 이유, 알 수 없고, 두 번째,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알 수 없고, 세 번째, 내가 왜 이 순간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질문은 아주 명확한데 그 답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태어나 있을 뿐인 것이지 뭐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지 해가 죽는 것도 아니거든. 사람이 그냥 주어져 있을 뿐. 그렇고 주어져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거야.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답을 알 수 없는 이 세 가지 의문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 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또 쓸데없이 뭐 존재 의문은 그 누가 한 말인가라고 찾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책에 있는 말인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존재 의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 질문이 평소에는 좀 또 살다 보면은 뭐 바쁘고 하다 보면은 뭐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은 어느 순간 너무 큰 절망을 경험한다거나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상실한다거나 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 전체를 부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존재 의문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존재 의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태어난 이유 아니고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 바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존재 의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이 삶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꽤나 많은 수감자들은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과거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미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짤 수도 없고 그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완벽하게 부정당하게 되고 그러니 이들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 오로지 과거밖에 남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상실한 자들은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의 이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또 과거 모습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삶을 나아가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깊은 무의미의 나락으로 이제 빠뜨릴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수용자들은 좀 극도의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력함. 그게 이제 수용소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요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이 무엇이냐? 무감각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끔찍한 거나 너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거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은 거기에 막 분노를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왜 이러냐고 묻게 되는데 이 수용소에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사람들은 감정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신의 정신이 모든 감정을 갖다가 일부러 좀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런 느낌도 좀 강하죠. 왜냐면은 감정이 살아있으면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내가 살아가는 거, 목숨을 부지하는 거, 그 이외에는 좀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뭐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예 없다 보니까 뭐 삶의 의미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나를 기다리는 거는 고통의 영원 회귀뿐이에요. 오늘 느낀 고통을 내일 또 느낄 것이고 모레 또 느낄 것이고 점점 더 고통은 심해질 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정말 완벽한 허무의 반복이에요. 이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의미의 연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느냐?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빅터 플랭클이 이야기한 이 일시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꼭 수용소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저 일시적 삶을 끝없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회사 같은 데 갔어. 매일같이 일을 해.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의미 없고 재미도 없고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일시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 가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오기나 오지만은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허무감 같은 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있죠. 예전에 제가 그 페미니즘 할 때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 위기의 주부들.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게 된 데는 나름의 좀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 많은 여자들이 약간 좀 자신의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 느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경제 성장도 다 좋고 막 빵빵하게 잘 나가던 시절에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있긴 하겠죠. 그 당시에는 굳이 취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 벌어 오는 것만도 충분했거든? 그러니까 뭐 안 했던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항상 뭐 현모양처가 되라 뭐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고 애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애 낳고 사는 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애를 낳는 거죠. 그런데 걔들이 이제 그 자식들을 이제 다 크고 나면은 그때 나이가 한 40쯤 되겠지? 좀 빠르면 30대 후반일 테고. 그때 이제 약간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세상이 빗 나갈지도 않고 애들은 이제 어릴 때는 애들이 막 귀엽고 내 말 잘 듣고 엄마 하니까 참 예뻤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독립해버리게 되고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난 뭘 왜 살아왔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딱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 이거는 꼭 뭐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저씨들도 회사에 가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결국 누구에게나 이런 삶의 무의미, 공허,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빅터 플랭클은 그거를 이제 수용소에서 봤는데 그 나와서 보니까 수용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이제 감정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실존적 공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밝지가 않구만. 원래 빅터 플랭클이 그렇게 자기 철학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실존적 공허라.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은 실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존이 뭔 말이에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실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실존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걸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동물은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집 개가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인간만 이제 경험하게 되는 존재 양상이라고 볼 수 되는데 이 실존에다가 뭘 느껴?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걸 묻게 돼요. 나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것일까? 이런 오만 가지 질문을 다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그거야 그냥. 너무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너무 나도 쉽게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권태감 있게 느끼고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순간을 잡아 당기지. 왜 굳이 억지로 그 긴 시간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 같은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바로 그 수용소 안에서 이거를 갖다가 찾게 되죠. 자, 어떻게 해야 인간은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요거를 또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알겠냐, 그걸. 에휴, 나 참.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몇몇 수간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무감각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일시적 삶, 뭐 실존적 공허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자유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거예요.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든지 간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 태도를 결정하고 나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 이거 하나만큼은 니들이 나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내 의지, 이거 하나만큼은 니들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거는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는 할 수 없다. 우리 집 고양이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인간에겐 바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지가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자와 이 의지조차도 빼앗겨버린 채 완벽하게 무너진 자,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미래 그리고 삶의 의미,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의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의미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두 가지 측면에다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요걸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까먹었다. 뭐라고 하더라? 그 뭐라고 하더라? 가만있어 봐. 그 뭐라더라? 뭐더라? 가만있어 봐. 그래. 로고 테라피라고 해요. 이거 왜 생각이 안 나냐? 로고 테라피. 간단해요.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심리적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의미 치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의미 치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이 의미라고 하는 거를 찾게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의지를 갖다가 좀 약간 좀 복돋아주는 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있고,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의 의미를 찾았다 하여 그 의미를 죽을 때까지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당신이 어느 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당신은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다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나갔을 때 우리는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빅터 프랭클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제 이러한 식의 이제 학문 세계를 열어젖힌 정신분석 학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네. 좋아. 자, 그러면은 보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